이탈리아에서 의원 수 감축 문제를 놓고 이틀간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69.9%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상원 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줄었고요. 하원 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좌절됐는데요. 자,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다양한 평가와 함께 또 향후 주변 유럽 국가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정치 전문가이신 대전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김종법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 수를 줄이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이탈리아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탈리아에서도 1983년부터 7번 정도 의원 수를 감축하려는 시도가 있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7번의 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 한 7번 정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선거법 개정과 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된 시도가 7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1992년에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져 있는 그 정치자금 사건이었는데요. 마니폴리테라고 하는 정치자금 수사에 의해서 당시에 집권당이 해체되고 현직 수장도 만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의회나 또는 정치적 투명성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개혁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4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외 토픽에 잘 나오는 벨루스코니의 등장이나 지금 극우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부동맹의 창당과 또 득표 이런 이면에는 의회 개혁을 바라는 의회가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역시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2009년에 베페그릴로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그맨 출신의 정치 지도자가 오송운동당이라고 하는 것을 창당하고 그다음에 2013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1당 단일 정당으로서 제1당이 되죠. 돌풍을 일으키면서 의회 개혁과 정치의 투명성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그 지금까지 방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 의원 정수의 직접적인 그 시도는 2016년에 있었던 렌치 전 총리에서 총리 시절에 단원제 도입 그다음에 이런 그 이후에 행정 개혁, 그다음에 행정부의 권력 강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런데 59% 국민의 59%가 반대로 부결을 했었죠. 이때 부결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렌치 총리가 이게 잘못된 전략을 썼던 거죠. 이게 본인이 국민투표에서 만약에 부결되면 정치 권력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신임 투표 형식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전에 여러 정당들과의 합의 없이 단순한 대통령제,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권한의 그 강화라고 하는 측면이 의회 중심제였던 여러 정당들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2016년이 마지막 시도였고, 2018년에 이 오송당이 다시 총선에 나설 때 공약으로 의원 정수 축소를 내걸고 그게 이제 여러 정당들과 합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치 개혁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들어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로만 보면 이탈리아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 자체가 많은 건 사실이죠. 네, 국회의원 수도 많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탈리아 의원의 그 보수나
권한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네. 실제로 이탈리아 국민 10만 명당 의원 수가 1.56명이거든요. 이건 OECD 평균의 0.97명이나 유럽 연합의 뭐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죠. 독일의 0.8명, 그다음에 프랑스도 되게 높은 편입니다. 1.48, 그다음에 스페인 역시 1.32명 보다도 훨씬 높고 물론 한국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0.58명이니까 한 3배 육박하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게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의원이 축소가 되면 약 그러니까 10만 명당 1명 정도 꼴의 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굉장히 높고 네. 영국이 뭐 지금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에 의해서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지만 사실 이제 영국이 가장 높습니다. 2.15명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권한이 이제 이탈리아가 좀 강해서 그렇지 네. 원래 취지는 국민들의 대표성 그다음에 일하는 의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 수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이탈리아 정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항상 이렇게 언급하실 때 이탈리아 정치가 워낙 복잡하다고 참 비유를 많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정치하면 바로 연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정말 수십 개의 정당이 나와서 이름을 다 알기도 어려울 정도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특정 정당이 단독 집권을 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또 연정이 구성되고 그런데 또 그 연정이 다시 붕괴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탈리아 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탈리아 정치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 예. 이게 이제 유럽 정치의 기본적인 틀이 다당제를 보통은 선호하는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높은 그런 정당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탈리아 역시 그렇고 실제로 이제 뭐 상식적으로 봐도 다수당이 50%가 돼야지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단독 정부 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정당 연합, 그러니까 사실 색깔로 보면 좌우 중도의 비율이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들이 한 개의 정당이 50%를 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정당이 20% 이상이 되면 굉장히 큰 득표율을 가진 전국 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오송당이 지난 2018년에는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보였죠. 32%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득표율인데요. 이탈리아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상하 양원 네, 역할이나 권한 차이가 없는 것도 이런 비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봉쇄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봉쇄조항은 쉽게 얘기하자면 의석수 배분이 시작되는 비례대표 그 득표율이거든요. 이 정도 해야지 의석수를 나눠주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탈리아 경우에는 5개가 이 특별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 특별주는 봉쇄조항 비율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보통 이탈리아 3%를 적용하는데요. 네. 이 특별주,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주들은 그 지역에서 10% 혹은 20%의 단일 정한 이런 투표만 해도 전국 정당으로 3%가 안 돼도 의석수를 배분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선거 때마다 지역 정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같은 색깔의 연정은 매번 일어나지만 네. 정당 수를 뭐 우리처럼 양당제나 뭐 서너 개로 줄이는 그런 방법은 아직은 그 방법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있네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 간에 당연히 견해차가 크니까 아무리 연정을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붕괴가 되고 그에 따르는 혼란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구조나 법률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약간 다당제를
맞고 양당제로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계속 선거법이 몇 번 계속 바뀌었거든요. 결국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죠. 예. 자, 결국 그래도 어찌됐건 이런 이제 정치 개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는 쭉 있어 왔고, 지난해 10월에 그 이탈리아 상하원을 의원수 감축 법안이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됐어서 저희도 그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네, 이번에 이 상하원을 통과한 의원수 감축 법안이 국민 투표에 이르기까지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또 이제 설명하면 조금 긴데요. 예.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원래 2018년 총선 이후에는 오송운동당과 북부동맹이 연정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상을 정확하게 맞춰서 1년 안에 오송운동당과 북부동맹이 이제 갈라섰죠. 그리고 네. 다시 오송운동당 이 의회를 해산해서 다시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오송운동당과 민주당이 다시 연정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오송운동당의 공약인 이 의원수 정수를 오송운동당과 민주당 연정이 다른 의회 소속의 정당들이죠. 네. 렌치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만든 중도정당 이탈리아 비바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북부동맹 이탈리아 형제당 극우동맹들이 극우정당들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중도우파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속해 있는 전진 이탈리아 이런 모든 정당들을 다 끌어모아서 합의를 한 거죠. 이 합의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이제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정당이 합의를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분위기하고 환경이 조성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단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 정당들의 현직 의원들 의원수를 감축한다라고 하는 건 다음에 네. 자신들이 이제 선거구 조정이나 또는 봉쇄 조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이제 선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원 정수 감축은 헌법 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투표가 시행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의원수 감축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물론 이탈리아 국민들이 결론적으로는 찬성 쪽에 표를 더 많이 던졌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현지 언론이나 여론 분위기 좀 살펴보신 거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와 의원들이 굉장히 이 비리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나의 소득 관계를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네. 의원들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서 자영업자에게 가야 될 코로나19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가 밝혀졌고 이 롬바르디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주정부에 납품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친척 회사에 주는 혜택을 하는 부정을 저지르게 됐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개혁을 바라고 열망을 바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비효율적인 부패한 정치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이런 결과로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개헌안은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실 더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게요. 이 지금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3년까지 개헌안에 따라서 이제 줄어든 의원 수에 맞추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선거구 조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가 또 큰 문제냐면 이탈리아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처럼 그냥 모든 시도 지위가 그다음에 광역 도시가 이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특별주가 5개 있고 일반주가 15개 있고 인구수에 비례하고 또 주의 특성 같은 걸 고려하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상원과 하원의 수를 36%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네. 이 둘의 관계, 권한과 역할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이 둘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거는 각 지역의 그 지지 정당의 세가 다른, 특히 이제 북부 동맹이나 오송 운동당, 민주당의 지지자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농촌에 기반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선거구로 합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똑같은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개별 의원들, 정당, 지역 정당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순탄하지만 않을 것이고 네. 어쩌면 이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또다시 총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국민투표에 각 정당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는 분명히 양보와 그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국민투표에 붙였고 국민들이 의원수 줄이는 것에 찬성을 한 것으로 결국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2023년 안에는 뭔가 이제 결론을 도출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주신 건데요. 예. 혹시 그러면 이번 이탈리아의 이 과정 개헌안이 다른 유럽 국가에 어느 정도 좀 영향도 미칠까요? 이게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 투표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2017년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주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총선과 대선을 치렀습니다. 네.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이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는 2018년이었죠. 근데 이때부터 이미 집권당이 되었던 정당들에서는 의원 정족수를 줄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선 제한, 4선 제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임 문제도 나오고 있군요. 예. 연임 문제까지도 이미 이제 나오고 있었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이제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 3선 이상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송운동당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그런 연임 규정을 가지고 사실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선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탈리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2017년 총선과 2018년 이탈리아 선거, 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거에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계속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대학교 글로벌 컨텐츠학과 김종법 교수와 이탈리아 정치 이야기 해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